안녕하세요. 2023년도 40차 내국소비세법 기출문제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번부터 30번까지는 부가가치세, 31번부터 36번까지는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가 이번에 6문제 나왔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문제가 주세법에서 기출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첫 번째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한번 풀어볼 건데, 납세지와 사업장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들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의 경우에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는 않았어요. 일단은 문제에서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이와 같이 나와 있네요. 1번을 보시면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장은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상 소재지인 거고, 개인의 경우에는 어디였었던 거죠?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 업무 총괄 장소를 이와 같이 사업장으로 둔다고 저희 이론 객관식 수업 때 배웠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면은 그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부동산을 재고자산으로 매매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유형자산으로 임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동그라미 2번의 경우에는 권리를 대여하는 업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련된 그 업무 총괄 장소를 사업장으로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맞는 말인 거죠. 1번, 2번 모두 옳은 표현입니다. 하지만 3번에 보시면은 부동산 매매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3번,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의 사업장은 그 등기부상 소재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등기부상 소재지가 나올 수 있는 여지는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법인 사업자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경우에는 업무 총괄 장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오답으로는 동그라미 3번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시면은 사업자가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그 사업자의 주소 내지는 거소를 이와 같은 사업장으로 한다라고, 그 사업장과 관련된 열거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배웠었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은 사업장을 월세나 전세 등과 같이 이와 같이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고 본인의 주소지에서도 할 수 있고 거소지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사업장을 내지도 않고 사업을 하는 경우라고 하면은 그 세관장에서 어떠한 과세 근거를 할 때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잖아요. 근데 당연히 주소지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소 거소가 사업장으로 된다는 것. 다섯 번째 보시면은 재화를 수입하는 자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입과 같은 경우에는 판매자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우리나라 세법상 그 사업자 등록증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와 같이 관세법에 따른 세관장으로부터 징수가 되는 거고, 이 소재지를 우리 납세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 두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자 단위 과세라고 하여서 여러 가지의 사업장이 있기는 하지만 그 사업장을 각각의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영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총괄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부터 각종 세금 납부와 관련된 의무까지 진다고 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인 거죠. 이와 같이 옳은 것을 고르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를 보시면은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과세 사업자로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케이스, 판매 목적의 타 사업장 반출인 거죠.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간주 공급으로 보아서 과세를 하겠다라는 그런 원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사업자 단위 과세라든지 혹은 총괄납부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게 배제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서 옳지 않은 것으로 일단 첫 번째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 일단 두 번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신고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이제는 원칙으로 돌아가서 사업장별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 신고를 이와 같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와 같이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20일 전 우리가 사업자 단위 과세로 넘어가기 위해서 혹은 사업자 단위 과세를 포기하기 위하여 그 적용을 받으려는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 20일 전까지는 반드시 신청도 하고 포기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서 옳은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서 옳은 표현으로 고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와 관련된 답은 2번에서 나오는 거겠죠. 3번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 포기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각 사업장별로 신고 납부하거나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포기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이거 포기한 날이 혹시라도 6월 30일 날 저희가 포기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와 같이 1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1기부터 우리가 그냥 이와 같이 사업장별로 혹은 총괄 납부로 해야 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배웠었나요? 이와 같이 우리가 2기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적용을 받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 20일 전까지는 우리가 포기 신고 혹은 뭐 적용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한 날이 아니라 이와 같이 포기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그 다음 과세기간부터 지금 만약에 혹시라도 6월 30일자에 포기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과세기간인 7월 1일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적용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3번에 대한 설명도 옳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저희 네 번째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법인의 경우 그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지점을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그런데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라고 하는 것은 총괄 납부하고는 약간 달라요. 총괄 납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납부만 총괄하기 때문에 그 납부하는 그게 뭐 본점이든 지점이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의 경우에는 반드시 지점 혹은 뭐 개인으로 따지면은 그 주사무소를 이와 같이 그 사업장으로 둬야 되기 때문에 지점이라는 표현이 옳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4번도 이와 같은 설명 옳지 않다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5번 볼게요.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이를 3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정정하여 접수해야 한다. 여러분들 이와 같이 정정 사유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배웠기를 3일이 아니라 며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2일이었습니다. 3일이 아닌 2일 이내에 이와 같이 정정 재발급을 해야 한다라고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5번도 틀린 표현인 거고 이번의 답은 2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3번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납세 의무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표현을 선택하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보시면은 사업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납세 의무자에 포함이 된다. 이와 같이 국가에 속하는 기관일지라도 우리가 그 사업장의 요건을 갖춘다고 하면은 영리, 비영리, 국가이든 상관없이 사업자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시면은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고용관계라는 뜻은 종속이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업자라고 하면은 독립적으로 재화 용역을 계속 반복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종속, 독립적이게 아니기 때문에 이 표현은 지금 맞는 거겠죠?
모지 않는다. 네, 맞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은 신탁 재산과 관련된 재화 용역의 공급을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의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라고 하면은 그 위탁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거는 뭐 원칙적인 거죠. 네, 맞는 표현인 거고. 네 번째 보시면은 납세 의무자인 사업자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사업 목적이 영리든 비영리든 그렇죠. 우리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자를 내는 경우 혹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각종 증빙을 뭐 내는 경우 비영리 단체 많이 있잖아요. 그렇든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네, 이것도 맞는 표현인 거고 그렇다 함은 남은 건 5번밖에 없죠. 그렇죠. 항상 옳지 않은 거는 마지막에서 나오더라고요. 5번째를 보시면은 재화를 수입하는 자로서 이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은 해당 수입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아니 근데 지금 재화의 수입자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와 같이 사단 재단도 뭐 사단 재단은 배제한다, 제외한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까? 그런 거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과 관계없이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에 옳지 않은 표현으로는 동그라미 5번이 나온 거고요. 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가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로부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 매입세액은 이와 같이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와 같이 사업 개시일로부터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죠? 20일 이내에는 이와 같이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늦는다 할지라도 예외죠. 외외적으로 이와 같이 과세기간이 끝나고 20일 이내 종료 후 20일 이내 이와 같이 뒤늦게라도 신청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매입세액이 공제 가능하게끔 적용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초창기에는 바쁘고 이와 같이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고 싶어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 초기에는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죠. 초기 투자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에 대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게끔 이와 같이 예외사항을 둔 거예요. 네, 맞는 표현인 거고 5번째 보시면은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 시설이나 혹은 사업자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사실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5번째 한번 가보실 텐데요. 그 용역의 범위와 관련해서 뭐 재화라고 하는 거, 용역이라고 하는 거 저희 두 가지 구분해서 배우긴 했지만은 그 중에서도 용역 어떤 게 배제 대상이었죠? 제외된다고 말씀드렸죠? 전, 답, 과수원, 그 다음에 목장용지, 이면, 염전인데요. 이와 같이 우리가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당연히 우리가 전을 빌려야 할 것이고 답을 빌려가지고 그 토지 안에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그런 농산물들이 면세 대상이 되는 그런 사항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용역에 해당하는 그 토지의 원래는 저희 토지의 과세가, 토지의 임대가 과세죠. 근데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세로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는 동그라미 1번 아예 배제되기 때문에 1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실질적 공급 이외에 그 밖에 간주 공급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죠. 재화의 공급의 특례에 해당한 설명이라면 간주 공급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가로 안에 문장을 보시면은 모든 재화는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매입세 공제를 받고 이상한 목적으로, 이상한 경우로 개인적으로 뭐 사용을 한다든지 사업상 증여로 이러한 내용들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면 당연히 토해내야 되는 거죠.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가 과세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면세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면세, 뭐 어떤 거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뭐 농작물을 판매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원래 면세 사업의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해요. 근데 공제는 공제대로 받고 있고 면세 사업에 사용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간주 공급으로 봐서 과세를 해야 되는 거겠죠. 두 번째 보시면은 자기 생산 취득 재화를 이와 같이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본인의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 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개인적 목적으로 인한 사용은 절대 매입세 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표현해야 되는 거겠죠. 맞는 표현입니다. 세 번째 보시면은 사업자가 자기 생산 취득 재화를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자동차로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개소세가 과세되는 자동차는 대부분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입세금 공제대로 받아놓고서 자동차로 사용한 경우라고 하면은 당연히 간주 공급을 통해 가지고 시가의 10% 해당하는 부분은 토해내야 되는 거겠죠. 맞는 표현인 거고 저희 4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업자가 자기 생산 취득 재화를 자기의 고객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사업상 증여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 증여는 약간 다릅니다. 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이 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우리가 여러 가지 간주 공급에 대해서도 배워봤지만은 그 간주 공급에서 배제되는 그 예시들도 차례대로 살펴봤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상품을 판매를 해요. A 상품을 판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 A 상품을 판매를 하면은 곁다리로 가지고 오는 사은품들이 있어요. 이 사은품에 대한 증여도 이것을 간주 공급으로 보아서 과세를 할 것이냐라는 거죠. 아니다. 이거는 미끼 상품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품의 판매를 위한 소비 활동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이와 같이 간주 공급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배웠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활 공급으로 본다? 아닙니다. 재활 공급으로 보지 않는 그 예외사항 중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 보시면은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 생산 취득 재화 중 남아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본다. 그렇죠. 이게 폐업하는 순간 사업자 등록번호가 말소되기 때문에 더 이상 과세할 근거, 포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소비한 것으로 보고 일괄적으로 과세를 하는 거죠. 그 다음으로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법령상 사업자의 재화 공급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일단은 기역부터 미음까지 5가지 중에서 재화의 공급, 그리고 재화 공급이 아닌 거 속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물 출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내가 주식에 대한 대가를 현금으로 해줘야 되는 건데 이게 현금이 없다 보니까 기계로 대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는 어떻게 보면은 그 재화의 교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화의 공급이 맞는 거고 그 두 번째 특허권의 양도 이것도 양도라고 하면은 재화인 거고 임대라고 하면은 용역의 공급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재화의 공급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된 자동차 이 제공된 게 판매로 우리가 제공이 된 건가요? 아니죠. 단순히 저당권으로 잡혀 있는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재화의 공급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죠. 그 다음에 상속세 물납. 우리가 상속세는 세금은 원래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지불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명의 중 건물로 대신 납부를 한 거죠.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는 그 거래 상대방 자체가 국가이기 때문에 굳이 납부하고 돌려받는 그런 케이스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외한다.
그렇게 보시면은 지금 재화의 공급으로 해당이 되는 게 기역, 니은, 미음으로. 당연히 가스의 공급. 이것도 우리가 물질적으로 이렇게 만져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재화의 공급인 거고, 그렇다 함은 디귿과 리을을 뺀 근음은 가나마. 이거 지금 3번이 답이 되겠죠. 7번의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8번 보도록 할게요. 부가가치세법령상 재화의 공급 시기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이게 저희가 뭐 관세사와 관련된 시험범위이기 때문에 그 부가가치세에 대한 내용 또한 이게 관세와 관련된 게 이렇게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각종 관세와 관련된 수출의 내역에 대해서 언제 공급 시기가 이루어지는 건지, 옳은 건 무엇이고 틀린 건 무엇인지 그걸 찾으라는 문제인 거죠. 기역부터 리을까지 되어 있고, 지금 보시면은 이와 같이 그 첫 번째를 수리 전의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에서 보관하는 물품의 그 수출, 이와 같이 선적일이 맞는 거고요. 기역은 맞는 편인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세구역 안에서 밖으로 국내 재화를 공급하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수입신고 수리를 재화의 공급 시기로 본다고 말씀드렸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디귿,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때에는 이와 같이 실질적인 재화가 인도되어는 그 인도 시점에서나 우리가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도 맞는 표현. 하지만 이게 지금 리을을 보시면은 무한으로 수출해요. 해당 제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받는 그러한 계약을 우리가 어떤 걸로 하는 거죠? 우리가 이와 같이 A라는 국가에 소재를 합니다. 그런데 물건을 B라는 외국에 판매를 하고 싶어 해요. 그래가지고 무한으로 일단은 수출을 하죠. 우리 이거 위탁 판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된 때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죠. 그렇기 때문에 인도된 때가 아니라 이거는 제외를 한 근음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 공급 시기 세금 계산서와 관련된 그 숫자가 지금 세 가지 사항에서 각각 요구를 하는데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거래처별로 1여거래 공급가액을 합해서 그달의 말일의 공급 시기로 해서 우리가 일정 공급가액을 합쳐가지고 한 장의 세금계산서로 발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원래 그 공급 시기를 세금계산서 발급일로 해야 되는 건데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이와 같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게끔 유도리 있게 처리를 하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보시면은 재화의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언제까지 대가를 받으면, 원래 우리가 공급 시기에나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 공급 시기가 되기도 전에, 즉 재화의 인도가 되기도 전에 이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받아야 되는 거겠죠? 언제까지 받느냐? 7일 이내에는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혹시라도 7일 이내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계약서가 있고 그 약정일이 30일 이내라고 하면은 또 그것까지도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단서 조항이 있었던 거죠. 세 번째 보시면은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 종료일로부터 언제까지? 6개월 이내 거래 내역에 대해서 이와 같이 서류를 첨부해서 거래 사실 확인을 신청하고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 더하고 7 더하고 6을 더하면은 23, 동그라미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법령상 우리나라 외국 항행 사업자가 본인의 사업과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관련해서 포함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외국 항행 사업자가 뭘 부수적으로 팔길래 이러느냐? 일단 기억부터 보시면은 다른 외국 항행 사업자가 운용하는 그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혹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른 사업장에서 하는 것도 뭐 이와 같이 계약 체결 가능하니까 맞는 표현인 거고 항공기 내에서 우리가 뭔가를 팔죠. 면세 제품을 팔거나 혹은 음식물을 판매를 합니다. 그와 관련된 부수,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와 같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거고요. 세 번째를 보시면은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버스를 탑승하게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본인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그런 버스의 대절까지도 이와 같이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합산하여 우리가 영세율 적용하겠다라는 거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버스 말고도 또 어떤 게 있었죠? 호텔도 있었죠. 지금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10번과 관련된 정답은 동그라미 5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영세율과 관련된 문제들이 11번부터 계속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일단 11번에 옳지 않은 것으로 1번부터 5번 사이에서 고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그 첫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가공 무역 방식의 수출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라고 하면은 영세율 적용 예상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와 같이 어떠한 계약을 하거나 대가를 수령하는 거는 국내 사업장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국외 사업장에서 한다면 또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1번과 관련된 오답이 바로 1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2번을 보시면은 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잡힌 수산물을 외국에서 반출하는 것도 이것 또한 영세율 적용 대상 수출에 해당이 된다고 배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배로 이렇게 외국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배다 보니까 뭔가를 낚시도 할 수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수산물이 잡힐 수도 있는 거죠. 그것 또한 영세율이 적용이 된다. 저희 배웠었던 내용입니다. 세 번째 보시면은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용역의 공급으로서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 공간에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이와 같이 영세율이라고 하는 거 외국에 용역이나 재화를 공급하는 건에 대해서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세율을 적용을 해주잖아요. 하지만 이와 같이 외화 획득을 위해서 국내에서 제공되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공급이라 할지라도 예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영세율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외교관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거, 재화를 공급하는 거, 그것이 예가 될 수 있겠죠. 3번도 맞는 편인 거고 그 네 번째를 보시면은 국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맞죠? 일단 뭐 재화의 공급이든 용역의 공급이든 기본적으로 국외에서 제공이 된다고 하면은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볼게요. 영세율의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은 그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어떻게 면세를 받느냐 여부에 따라 가지고 똑같이 해주겠다라는 내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5번도 옳은 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1번을 제외한 2번부터 5번까지가 모두 맞는 내용인 거죠. 1번에서 틀린 거. 근데 사실 11번에서는 1번 찍고 바로 넘어가셔야 돼요. 2번부터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12번, 지금 11번이 영세와 관련된 문제였고 12번이 면세, 같은 챕터로 나오는 거죠. 이게 꽤나 나오더라고요. 일단 문제에서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을 보시면은 미가공 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하는 것은 면세하는 미가공 식료품에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콩을 막 섞습니다. 혹은 쌀이나 혹은 뭐 흑미 그런 걸 다 섞어요. 이와 같이 뭐 2차적인 가공이 이루어지는 단순 혼합의 경우에는 그 성질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면세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저희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그 잡지 등 전기 간행물의 진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 전기 간행물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어찌 됐든 책이다, 도서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공급에 대해서는 면제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 안에 광고는 제외가 되어야 되는 거겠죠. 광고가 들어간 순간 그거는 과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로 보시면은 은행업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판매 공여는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 은행업에서 관련된 그 본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면세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그 부업에서까지 면세를 적용하느냐? 아니다. 소프트웨어의 판매, 뭐 이런 공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면세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네 번째 보시면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련 법률에 따른 이러한 협력단에서 수강생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거. 용역의 공급인 거죠. 여러분들 가르치는 그 행위는 재화가 아니라 용역입니다. 그 용역에 대해서 우리가 자동차 학원이라든지 혹은 댄스 학원 등과 같이 혹은 허가나 인하가를 받지 않는 그런 학원을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면세가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번도 옳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면세하는 교육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과세라는 뜻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틀린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보시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관광유람 산업에 제공되는 운수 용역인데 이게 웬만한 그런 뭐 버스라든지 혹은 지하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실생활에 필수적이다 보니까 면세가 적용이 되는데 이 관광 놀러 가는 거죠. 그와 관련된 운송 용역도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다. 이거는 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가 제공하는 일부 재화 용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와 같이 어떠한 뭐 면제를 적용해 주겠다라는 게 있는데 또 예외사항이 있죠. 그거 한번 골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국가가 공급하는 재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에 속하는 것. 모두 고른 것. 면세를 고르라는 내용입니다. 일단은 그 기억을 보시면은 국방부가 군인사법에 따른 군인에게 제공하는 골프 연습장의 운영과 관련된 재화 용역. 여러분들 뭐 군인이 골프 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 원래 면제되는 사유 중 하나였는데 예외사항으로 또 튀어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과세입니다. 그래도 그냥 일반적인 골프장 이용료보다는 싸죠. 두 번째 보시면은 국가가 사회기반 시설과 관련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 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 제1호 및 제2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 시설과 관련된 기부 체납을 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이게 가장 키포인트인 거죠. 시설관리 운영권. 이거는 면제입니다. 여기에 과세가 붙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를 보시면은 그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군내에서 이와 같이 음식 용역을 공급하는 거는 면세 대상인 거죠. 웬만해선 다 면세이긴 한데 그 면세가 이게 그냥 일반 사설업자하고 이렇게 형평성이 안 맞다 보니까 몇 개가 과세로 넘어간 것에 불과해요. 일반적으로는 면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3번의 면세로 니은 디귿이기 때문에 답으로는 동그라미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 14번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저희가 영세율 혹은 면세와 관련된 내용들을 독립적으로 풀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마지막 문제의 경우에는 영세율과 면세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혼합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옳은 것으로 1번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용역의 공급으로서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 계약에 의하여 수출 재화를 인가공하는 수출재화 인가공 용역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지금 부가가치세 붙었습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영세율을 적용하느냐? 배제 사유인 거죠? 이거 과세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과세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골동품과 관련된 면세, 이거 예술창작품에 해당한다? 면세 예술창작? 이게 다른 건 다 되긴 하는데 이 골동품은 제외된다고 저희 주석 파트에서 배우지 않았나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 거고, 세 번째, 상속으로 인하여 세입하는 재화로서 어쩔 수 없어요. 상속으로 인해서 소유권이 이전이 되다 보니까 이게 나라 간에 이동이 된다고 하면은 수입되는 수밖에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법 제81조 제1항에 따른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면제한다.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쩔 수 없는 재화의 이동이다 보니까 면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를 보시면은 면세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로부터 5년간 부가세를 면제받지 못한다. 면세 포기하면은 우리가 그 과세로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넘어가지 못해요. 몇 년간인 거죠? 이거 5년간이었나요? 3년이었죠. 그 다음에 그 다섯 번째 보시면은 항공산업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 용역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항해 용역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게 그랬던가요? 포함되죠? 잠시만요. 이거 포함됩니다. 그래서 지금 14번에 옳은 답으로는 지금 3번이 되겠습니다. 15번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거 혹은 포함하지 않는 것을 고르라는 문제인 거죠. 그 과세표준 공급가액 파트에서 자주 출제되기도 하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을 보시면은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준 금액, 이거 말 그대로 할인인 거죠. 원래는 이와 같이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을 받아야 되는 건데 혹시라도 당신이 10일 이내 갚는다고 하면은 2%는 깎아주겠어 라는 그런 조건 약정서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지켰다 이거죠. 2% 할인해 줘야죠.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공급가액에서 차감이 되겠습니다. 포함하지 않는 거고, 그 두 번째로 보시면은 재화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어 받은 국가 보조금, 공공보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직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금이라 할지라도 공급가액에 포함이 됩니다. 이거 맞는 편인 거고, 그 세 번째, 통상적으로 용기 또는 포장을 해당 사업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라고 하면은 그 용기 대금과 포장 비용은 그거 물건의 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거죠. 애시당초에 배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제되는 거고, 마지막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된 재화의 가액, 우리가 파손되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대금을 받지 못하죠. 받았을지라도 그거는 보험으로 받는 금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제외를 한다. 그래서 15번에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는 기역 제외하고 디귿 제외하고 리얼드 제외해서 니은 동그라미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6번으로 가보도록 할 텐데 지금부터 문제가 계산 문제 위주로 5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5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가 되었어요. 16번을 보시면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대안에 2023년도 제1기 과세기간의 거래와 관련된 자료이다. 주식회사 대안에 23년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제시된 자료의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으며,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서 조항인 거죠.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일단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은 이게 특수관계인에게 광고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였으며 그와 관련된 용역의 시가가 2,500만 원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중에서도 용역의 간주 공급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광고 용역은 인정을 받지 못하고 부동산 임대 용역에 한정해서 우리가 그 시가만큼 간주 공급으로 보아서 과세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00만 원은 아예 시당초에 배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번째를 보시면은 과세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해당 토지와 정착된 건물을 그 총액이 2억 4천만 원에 함께 공급하였으며, 그런데 공급한 건 좋아요. 그런데 여기 중에서도 토지와 관련된 제외한 이 건물과 관련된 부분만 안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가액 중 토지와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 2억 4천으로 우리가 공급을 하긴 했지만은 계약서 상에 토지 얼마, 건물 얼마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감기장치 순으로 안분 계산을 해야 되는 거겠죠. 일단은 그 첫 번째로 감정평가 가액을 써야 되는 건데 이 감정평가 가액이 없습니다. 자료가 없을 수 있겠죠. 이거 돈 주고 하는 거라서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두 번째 대안인 기준시가라고 이와 같이 두 번째 기준을 사용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토지가 9천만 원, 건물이 6천만 원으로 그 총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안분을 해야 되는 거죠? 토지와 그다음에 건물의 공통적인 이와 같은 대가는 2억 4천만 원인데 그 중에서도 1억 5천만 원 중에서도 건물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해서 우리가 공급가액을 발라내야 되는 거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13번에 이 가액을 곱한 가액은 얼마인 거죠? 지금 계산기가 없어가지고 9,600만 원 아니는 거예요. 네, 9,600. 이 9,600만 원이 우리가 건물의 가액으로 볼 수 있는 거고 그 나머지 가액이 토지의 가액으로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9,600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 그 나머지 가액에 대해서는 계산서가 발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1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납부세액을 계산하라 라는 문제인데 1번부터 5번까지 제시된 그 내용들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주식회사 대안의 2023년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거래 내역이다. 주식회사 대안의 2023년도 제1기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여기서 납부세액이라고 하는 거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차감하고 각종 공제관련을 차감하라는 건데 신고는 적법하게 서면 신고되었고 서면 신고라는 뜻은 그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은 적용받지 못한다라는 뜻인 거죠. 그 다음에 제시된 자료의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공급가액이다. 그리고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일단 상가로 1번을 보시면은 국내 매출액이 2억 원이에요. 그런데 2억 원에서 매출액이 끝나는 게 아니라 상가로 2번을 보시면은 직수출로 5천만 원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직수출의 경우에는 영세율이기 때문에 애시당초에 납부세액에 영향을 끼치진 않아요. 그래서 2번은 아예 배제를 하는 거고 3번을 보시면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공급한 재화의 가액이 이와 같이 1억 원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공급 전에 구매 확인서가 발급이 되어서 이와 같이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된 케이스인 거고 매출액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되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2억 원에서 1억 원을 차감한 그 나머지 1억 원에서 10%를 곱해야 되는지 그걸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와 같이 영세 매출이 여기서 포함되지 않다 되어 있으니까 그 매출세가 얼마인가요? 그냥 단순히 상가로 1번에서 나오는 2억 원에서 10% 곱하면 되는 거죠. 2천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은 매입세액의 합계액이 1,800만 원. 이 문제의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그대로 주어져 있습니다.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였다. 그러면은 모두 공제 받을 수 있을 거니? 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뭐 200만 원은 없긴 한데 1,800만 원을 기입했어요. 여기다 써야 되는 거겠죠? 1,800만 원. 이 1,800만 원 모두 공제받을 수 있나요? 그게 아니죠. 상가로 5번을 보시면은 이 매입세액의 합계액으로는 토지의 형질 변경과 관련된 매입세액, 면세와 관련된 매입세액이 혼합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1,800만 원이 모두 공제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금액에서 100만 원이 차감이 돼 2천만 원에서 1,700만 원을 차감하는 나머지 300만 원이 이와 같이 납부세액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17번의 경우에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보통 이게 문제 사이즈가 크면은 겁먹기 마련인데 그렇게 사이즈에 비해서 약간 헤비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18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반 과세자인 갑은 2023년도 1월 30일자로 폐업하였는데, 그렇죠. 뭐 폐업할 수도 있는 건데 그 폐업 시 잔존재화는 다음과 같다.
이게 문제가 뭐인고 하니 이런 갑의 경우에는 폐업일자와 이와 같은 원재료, 건물,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 같은 경우에는 면세이다 보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납부할 것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원재료와 이 건물에 대한 것만 매입세 공제 받았던 분을 토해내면 되는 건데, 일단은 원재료의 경우에는 우리가 시가로 공급했다라고 가정을 깔기 때문에 시가 400만 원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건물을 보시면은 이 건물의 취득가가 1,55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단에 이 두 번째 조건을 보시면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에는 1,050만 원, 그 다음에 520만 원에는 취득세가 각각 50만 원과 20만 원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우리가 뭐 매출세액이라든지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그 공급가액은 말 그대로 공급받을 그 가액만 들어가는 거예요.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기 때문에 공제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잔존재화로 토해내는 가액에도 취득가를 제외를 한 그 1,000만 원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1,000만 원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았고 이제는 토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건물이기 때문에 그 시가로 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취득가액에서 그 감면율, 건물의 경우에는 몇 퍼센트인 거죠? 1과세기간에 5%였죠. 그런데 이게 지금 취득일자가 21년 7월, 그러면은 21년 2기, 22년 1기, 23년 2기, 총 3과세기간이 경과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 양도한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도 카운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5% 곱하기 3과세기간 해 주시면은 이게 어떻게 되나요? 금액으로는 1,250만 원. 이게 지금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공급가액으로 동그라미 3번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1,200만 원의 10%에 해당하는 125만 원을 납부세액으로 토해낼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저희 19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쉬웠어요. 수정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웬만해서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는 건데 이 마지막의 경우에는 이거 뭐였죠?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내국신용장을 개설했다라는 뜻은 이게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기 이전에는 어쩔 수 없이 세금계산서로 발급을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내국신용장에 의해서 우리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이거 마이너스 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영해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로 다시 발행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내국신용장이 발행된 일자를 기준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발급일자로 돌아가서 소급해서 발행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세금계산서의 작성일로 기입하는 것으로는 이와 같이 리얼밖에는 없겠네요. 왜냐하면은 그 첫 번째 환입, 그 다음에 해지 이와 같은 뭐 환입 반품되었다라는 거죠. 계약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없었던 걸로 되어 있대요. 그렇다고 하면 그 사유 발생일이었잖아요. 일단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혹시라도 환입이 되었다고 하면은 환입일자를 기준으로 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역, 니은, 디귿 다 탈락이 된 거고 이와 같은 정답으로는 동그라미 2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법령상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기역부터 디귿까지 되어 있고 첫 번째 기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는 이게 발급 의무가 면제된다라고 되어 있나요?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 이와 같은 각종 협력재단, 뭐 그런 비영리 단체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라고 하면은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금 옳지 않은 표현인 거고, 두 번째 보시면은 주사업장 총괄 납부.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곳에서는 환급이 발생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납부가 발생하고 차감해서 그 순액에 대해서만 환급받고 납부하겠다라는 그런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적용받으려는 사업자가 본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를 판매 목적으로 판매 목적의 타사업장 반출의 경우에는 이거 배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아닌 거죠. 하나의 사업장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굳이 거기서 그 안에서 세금계산서 발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번도 틀렸고, 그 디귿 보시면은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의 공급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이게 지금 디귿이 맞네요. 그래서 지금 20번의 답으로는 동그라미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